안녕하세요. 동인가족 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자, 국민의힘 상황을 지난주에도 알아봤고 이번 주엔 이것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얘기가요, 과거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까지 가늠할 수 있는 국민의힘의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자, 누구? 쌍권. 자, 안철수도 윤희숙도 한동훈도 두 사람을 인적쇄신의 대상으로 사실상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적쇄신의 대상이라고 지목은 되지만 그렇다고 인적쇄신이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반대하는 국민의힘 목소리도 많거든요. 그러면 쌍권은 대체 뭘 잘못했다는 걸까요? 그럼 이들은 인적쇄신의 대상일까요? 대상이라면 왜 이들은 물러나지 않고 지금까지 버틸 수 있는 걸까요? 자, 어쨌건 당무위원장이 처음으로 칼을 빼들었습니다. 권영세, 이양수에겐 당원권 정지 3년을 청구하겠다. 자, 쌍권으로 본 국민의힘, 쌍권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동투더 뉴스. 자, 작년 12월 3일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이 선포가 됩니다. 그날 자,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18명은 계엄 해제 결의안에 땅땅땅에 참여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뭐 표는 없었지만 어쨌건 친한계 18명이 하죠. 그때부터 이제 갈리기 시작합니다. 그죠? 예. 당시 원내대표는 추경호. 그런데 12월 7일에 1차 탄핵안이 불성립되면서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자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퇴를 합니다. 그러면서 등장한 게 누구예요? 권성동. 쌍권의 한 축인 권성동. 당시에 친한 쪽에서 밀었던 김태호 의원을 물리치고 친윤계의 지지를 얻어서 원내대표로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12월 14일 2차 탄핵안에서 표결이 가결이 되죠. 그 주도한 탄핵안 가결을 주도한 게 누구? 한동훈 전 대표 12월 16일 이틀 뒤에 대표직에서 사퇴를 합니다. 자, 사퇴를 하고 등장한 게 누구예요? 바로 또 다른 쌍권 권영세 비대위원장이죠. 자, 쌍권 이 두 사람은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윤석열 정부의 뭐 친윤의 대표주자처럼 다들 인식이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초창기에 그랬죠.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과 인연이 깊으니까.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는 어릴 적부터 윤 전 대통령 외가가 강릉이잖아요. 여기는 강릉 국회의원의 강릉이 고향이고, 그래서 강릉 갔을 때 친구였고, 훗날 검사가 됐을 때 쌍권이 두 사람 모두 검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검사가 됐을 때 서로 인연이 트이면서 초창기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친윤으로 했었고, 서울대 법대 선배인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역시 검사 출신인데 법대 2년 선배죠.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에는 이제 밖에 있었잖아요. 검찰총장 끝나고. 그걸 당으로 데려온 사람. 그러니까 어쨌건 초창기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분을 갖고 있었지만 사실은 윤석열 정부 시절 동안에는 흔히 말해서 멀륜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어쨌건 윤 전 대통령이 그나마 조금 싫은 소리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는 좀 많이 하다가 한동안 멀어져 있었고,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통일부 장관을 초대하기도 했지만 오래가지는 못했어요. 대통령에게 쓴소리도 좀 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어쨌건 당이 위기다 하고 버틴 거죠. 한동안 대통령과 좀 멀어지기도 했지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같이 위기라 하면서 둘이 이제 뭉친 거예요. 자, 이 두 사람의 생각은 근데 여기서 갈립니다. 한동훈 대표와. 절대 탄핵은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두 사람은. 일단 탄핵은 안 되는 게 영원히 안 된다라기보다 일단 당장 하면 안 된다. 왜?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재명 당시에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이 2심이 곧 나올 것 같은데 당시에는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었지만 1심에서 유죄가 난 상황이었어요. 당시에 이미 작년 11월에 계엄이 12월이잖아요. 11월에 1심 때 당선 무효형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2심도 당선 무효형이 나올 거라고 당시에 기대를 했었던 거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대표는 대선에 못 나오잖아요. 그러면 탄핵을 하게 되면 탄핵한 이후에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을 거쳐서 땅땅땅 하면 두 달 있다 대선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탄핵을 이 국회에서 표결을 최대한 미루면 어쨌건 요게 2심이 언제 있었냐면 3월에 있거든요. 3월에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3월까지 어떻게 끌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에 못 나오게 된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뭔가 탄핵이 인용이 되고 대선이 되더라도 한번 해볼 만하다. 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두 사람은. 그래서 지금 당장은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한동훈 대표 생각은 달랐죠. 이거는 그렇게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심각한 반민주주의, 반헌법적 성격이기 때문에 이건 탄핵을 가야 한다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갈린 겁니다. 두 사람 아직도 사이가 안 좋죠? 한동훈 대표와 이 쌍거는 그래서 사이가 안 좋습니다. 자, 이 두 사람 어쨌건 한동훈 대표가 찬성하면서 탄핵안은 가결이 됐고 그 상황 속에서 비대위원장, 당, 그다음에 원내대표, 원내를 책임지는 두 사람이 된 겁니다. 이 두 사람은요. 그 이후로도 계속 뭘 생각하냐면 어떻게 하면 대선에서 이길까를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대선에서 이길까? 사실은 만약에 진짜 탄핵이 좀 늦어졌다면 뭐 이제 이거 가정인 의미가 없지만 2심이 이걸 무죄로 바꿨지만 대법원에서 이거 무죄 아니다 유죄 취지로 다시 환송 파기를 했잖아요. 근데 대선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미뤄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대통령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쌍권 입장에서는 지금도 뭐 가슴을 칠 수는 있겠죠. 이때 탄핵만 조금만 미뤘으면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안 됐을 텐데라고 본인들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 두 사람은 이제 탄핵이 된 이후에는 대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윤석열 전 대통령과도 나름 거리를 둬요.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한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반 의견이 비슷할 때가 있었어요. 그만큼 뭔가 반대, 그다음에 전체적 문제로 이 보수가 뭉쳤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 윤상현, 나경원, 김기현, 나윤킴 여기는 이제 아스팔트 우파와 함께 결합을 하면서 당시에 대통령 탄핵 반대 그리고 관저 앞으로 가서 그다음 체포 저지 이런 걸 주도했잖아요. 매주 시위라고. 그때 이 쌍권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우파 쪽에서는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특히 좀 강성 우파 쪽에서는 압박을 어마어마하게 했다고 해요. 문자 메시지도 엄청 보내고. 근데 끝까지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너무 대통령 편으로 가면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 그래도 우리가 중도가 있어야만 이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나름 두 사람은.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중에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구속 석방된 다음에 관저도 찾아는 가거든요. 그때 엄청나게 섭섭함을 토로했다 이런 후일담이 들려오기도 했는데 어쨌건 두 사람은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뭐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 나물의 그 밥처럼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두 사람 뭐가 지금 제일 고민이라고 했어요? 대선 어떻게 이길 거냐. 자, 처음에는 이 두 사람이 이 사람한테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세훈 서울시장. 그래서 한때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에 나가려고 한창 하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국회에서 열리는 토론회에 이 쌍권이 동시에 출격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뜻밖의 이 토지거래 허가제, 토허제, 명태균 사건에 이게 같이 이렇게 이름이 오르락내리고 하고 요거 이제 정책적인 좀 실수를 하면서 지지율이 떨어지죠. 자, 그래서 관심을 옮깁니다. 누구로? 한덕수 총리로. 지금은 한덕수 총리가 내란의 공범처럼 돼서 내란 특검의 수사 선상에 올라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한덕수 총리는 마치 대통령이 계엄하려고 하는데 말린 사람처럼 되어 있었어요. 게다가 야, 그러면 이제 계엄 탄핵으로 대선을 치르면 안 된다. 그러면 한덕수 총리는 이제 평생 정치에 발을 들이지 않는 경제통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 트럼프 취임 후에 관세 같은 경우에 통상 전문가거든요. 한덕수 총리가. 그러니까 관세 통상 협상도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요걸로 한번 대선을 치러봐야겠다라고 해서 요쪽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이 쌍권이.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을 텐데 대선 경선에 참여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쌍권이.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참여하지 않습니다. 통상 협상 이런 거 더 해야 된다고요? 모르겠어요. 근데 한청년이 마음속에는 내가 가서 굳이 뭐 치열하게 진흙탕 굴러가면서 경선을 치러 그냥 편하게 나중돼서 그냥 그때 당시 지지율이 좀 괜찮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난 그냥 가서 후보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쌍권은 경선에 참여해달라고 사실상 물밑으로 좀 요청을 했는데 제가 취재한 바로는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대선 경선이 벌어지지요. 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시작이 됩니다. 경선은 시작이 됐는데 권영세, 권성동 쌍권과 그리고 친윤들
지난주에 국민의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예, 거기 보면 이제 그 보신 박사님들은 이해가 되시겠지만 결국 국민의힘의 현재 주류는 옛 친윤들이죠. 예, 그 친윤과 쌍권의 머릿속엔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누가 되든 한덕수와 단일화를 해야 된다. 예, 요 생각에 대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치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한덕수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옛 친윤들이 각 캠프로 흩어집니다. 때로는 홍준표 후보로 가고 때로는 김문수 후보로 가고. 근데 이들 캠프에 참여한 의원 중에 상당수는 결국 대선 경선이 끝나면 한덕수와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양쪽 이들은 각 캠프에 가서 한덕수와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오히려 후보들을 압박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한동훈 대표 빼고요. 그쪽은 이미 이 한덕수와의 단일화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본인이 이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근데 그들은 어차피 그 속에는 친윤은 없으니까요. 한동훈계에는. 그래서 어쨌건 압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 처음에 계속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뭐냐 대선 경선 하고 있는데 단일화 왜 하냐. 그런데 단일화에 부정적이잖아요. 그럼 주변에서 압박을 하는 거예요.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슬그머니 일로 갑니다. 김문수 후보 쪽으로. 캠프 사람들이. 단일화 안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약간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대선 이 전당대회 경선에 관심이 줄어들겠죠. 아니 이거 하면 뭐해. 나중에 여기랑 단일화 얘기할 건데. 이러면서. 전당대회에서 뭔가 시너지를 내서 대선 경선 후보의 붐이 일어나야 되는데 관심이 자꾸 한덕수와 단일화 쪽으로 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니 그럼 우리는 기탁금 3억 내고 뭐하러 경선 치르냐. 단일화할 거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이 기탁금 3억 원은 나중에 쌍권이 물러나게 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당원들의 마음속에 상당히 불을 지피는 도구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후보 되려면 당이 기탁금 3억 내야 되거든요. 예. 근데 3억 내고 나왔는데 한덕수한테 그러면 갖다 바치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홍준표 전 시장이 지금 국민의힘은 해상될 정당이다라고 아주 그냥 뭐 날카로운 원색적인 비난을 하는 이유도 이때 아마 앙금이 남아 있는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어쨌든 이제 결선에 오르지 못했잖아요. 그러자마자 바로 이 홍준표 후보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김문수 캠프로 가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되게 비정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어쨌건 당시에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외쳤던 건 김문수 후보였습니다. 한덕수와의 단일화는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한 직후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당시를 생각해 떠올려 보시면 이 한덕수와의 단일화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대세처럼 밀고 나갔죠. 그 이제 중심에 쌍권이 있습니다. 대선 경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간에도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식으로 계속 연기를 피웁니다. 쌍권이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해야 한다가 81%로 압도적으로 당시 높았던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한동훈 대표도 단일화를 완전히 닫아두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대선 후보로 되려면 당원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당원들은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쪽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니까요. 그러는 사이에 다른 이 주자들은 빈정이 상하는 거죠. 누구한테? 쌍권한테. 아니 당 지도부가 자기 당 대선 경선이 펼쳐지고 있는데 자꾸 한덕수의 바람을 넣는 듯한 그러면서 서로 이제 빈정이 상해 갔는데 그럼 쌍권은 왜 한덕수를 내심 계속 밀고 있었을까? 이건 의견이 갈립니다. 첫 번째는 이거 봐라. 우리의 모든 목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막는 건데 막으려면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후보를 뽑아야 되고 그게 한덕수였기 때문에 그래서 한덕수와의 단일화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다라고 얘기한 쪽이 있지만 다른 한쪽은 뭐냐면 아니 그때부터 나온 얘기죠. 이 두 사람 계속해서 뭐가 관심이냐. 어차피 대통령의 개헌까지 했는데 어떻게 대선을 이기냐. 그럼 대선은 이미 졌다. 자, 그러면 대선이 아니라 뭐가 관심이 있었다? 당권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니냐. 왜?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당 대선 후보가 되면 어차피 이기지 못할 거고 이쪽 이제 주장에 따르면 자 그런데 한덕수 총리의 연세가 이미 70대 후반 그러면 차기 대선까지 가긴 정치를 해본 사람도 아니고 그럼 대선만 끝나면 정치판에서 떠날 사람 그러면
그 당은 계속해서 주류인 쌍권과 친윤이 계속 가져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리인을 내세우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다른 후보들이 대선 후보가 되면 이들은 계속해서 당을 끌고 갈 사람들인데 사실은 친윤과 쌍권 입장에 별로 누가 내도 별로 자기 사람 같지 않거든요. 김문수 후보. 지난 이제 뉴스터디에 보시면 알지만 뭐 친윤과 접점이 없고 당 밖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홍준표 시장은 지난 대선 경선 때 친윤은 윤석열 대통령 밀었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 붙었던 사람이 홍준표 시장이잖아요. 홍준표 시장 지금도 신천지 얘기하는 게 그때 대선 경선 때 내가 억울하게 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친윤 입장에서는 껄끄럽죠. 한동훈 대표, 그 다음에 유일하게 처음부터 계속해서 탄핵 찬성을 외쳤던 안철수. 이 두 사람은 본인들과 완전히 지금 생각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그러니까 넷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도 없고 차기 당권을 생각하면 한덕수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다라고 쪽도 있고 양쪽이 다 선의로 볼 거냐 아니면 음흉한 의도가 있었을 걸로 보냐 하면 일단 의견은 갈리지만 어쨌건 양쪽은 한덕수를 계속 미는 분위기가 마련이 됩니다. 그러면서 결선 투표가 2명이 붙죠. 그러면 친윤들은 고스란히 율로 갑니다. 왜냐? 가장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적극적으로 외치었으니까.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가 결국 한동훈 후보를 물리치고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되죠. 웃으면서 박수치고 있죠. 근데 그날 바로 이 두 사람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대선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던 한덕수 총리가 5월 2일에 출마 선언을 하고 바로 그 다음날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됩니다. 5월 2일, 5월 3일. 자, 쌍권은 마음이 급했어요. 왜냐하면 후보 등록이 5월 10일, 11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 후보 등록하면 곧바로 선거 운동을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 선거 운동 시작하려면 여러분 선거 운동은 뭐가 제일 생각나세요? 유세차. 유세 현장에서 로고송 틀고 막 시끌벅적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뭐가 돼야 돼요? 후보 이름이 유세차에 쓰여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그거 하려면 제작하는 시간이 걸리죠. 자, 그거 따져보면 적어도 9일에는 후보가 정해져야 차에 랩핑도 하고 로고송도 정하고 후보 이름이 들어간 로고송을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될 거라 생각을 한 거예요. 자, 9일이 하려면 여론조사 단일화 어떻게 해요? 여론조사를 통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론조사를 돌릴 시간이 필요하죠. 그럼 여론조사를 돌리려면 룰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 그 두 사람을 단일화할 건지. 그러니까 여기서 단일화는 이 두 사람의 단일화죠. 그럼 룰 협상도 해야 되고. 그럼 룰 협상하면서 또 뭘 해야 돼요? 처음에 쌍권 지도부 생각엔 토론회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국민들한테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보수 정당 후보가 되는 게 좋겠냐. 토론회도 한번 해야 되고. 그러면 막 올라가면 3일 토요일에 당선이 됐는데 한 5일부터는 뭔가 단일화 논의를 해야 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쌍권들은. 마음이 급하죠. 그런데 5월 3일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직후에 이 두 사람 입장에서 사달이 발생합니다. 두 사람은 축하하러 간 거예요. 따로 만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후보로 선출되셨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김문수 후보가 사무총장을 교체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부터 쌍권과 뭐 이양수, 당시 사무총장이 이양수 사무총장인데 이양수 사무총장이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되게 적극적으로 하는 총장이었는데 자기 캠프에서 돕던 장동혁 사무총장으로 교체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쌍권 입장에서는 지금 단일화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단일화하고 당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지금 이 대선을 치러야 되는 상황에서 사무총장을 바꾼다? 혹시 단일화 안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후보 선출되자마자 단일화부터 얘기하나? 상당히 부정적으로 선을 긋고 나온 거예요. 쌍권은 지금 마음이 급한데 김문수 후보가 선을 긋고 나오니까 당황합니다. 쌍권이. 그러면서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어떻게 얘기하면 힘으로 밀어붙여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힘으로 밀어붙인다는 건 뭐냐면 단일화를 압박을 하는 거죠. 자, 그러고는 물밑에서 만약에 끝까지 김문수가 안 물러났을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는 법적 검토에 들어갑니다. 양쪽인 거죠. 하나는 김문수 후보에게 압박해서 당신 단일화 한다 그랬잖아요. 한다 그래서 뽑아줬는데 왜 말을 바꿉니까? 라고 압박하는 거. 또 하나는 혹시나 끝까지 버틸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법적 검토에 들어가죠. 계속 대치를 합니다. 5월 3일 대치하고 5월 4일 대치를 하고
5월 5일에 칼을 빼듭니다. 쌍권의 권성동 원내대표가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한 다음에 자 5월 8일, 9일 전국이 5월 10일, 11일 전당대회 소집을 합니다. 전당대회를 열어서 5월 3일에 김문수 후보를 뽑았는데 다시 전당대회 소집을 하는 거예요. 자, 김문수 후보 측에서 반발하죠. 자, 아까 제가 뭐라 드렸습니까? 양쪽에서는 이미 물밑 검토가 들어갔다고 그랬죠. 5월 7일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카드 중 하나를 꺼냅니다. 당원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원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당원 여론조사에 붙입니다. 이건 뭐냐면 결국은 김문수 후보를 사실상 교체하기 위한 밑자락을 까는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이 두 사람 기억나십니까? 무슨 기차 타고 김문수 후보 만나러 간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김문수 후보 집도 막 찾아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아니 약속 지키십시오. 단일화 한다고 했잖아요. 라고 하잖아요. 자, 이 두 사람의 생각 더 압박하면 실제로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응하지 않겠냐 생각과 두 번째 만약에 안 하면 후보를 교체할 거라는 생각을 둘 다 갖고 이런 거를 진행을 하죠. 5월 7일에 법적 조치로 김문수 후보도 맞불을 놓습니다. 이 전국의 전당대회의 개최를 중단해달라는 법적 가처분 신청을 하죠. 5월 7일에 지금 5월 7일 얘기예요. 계속 5월 7일부터 이때는 진짜 급박하게 돌아가죠. 1차 협상을 하죠. 두 사람 결렬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배수진을 칩니다. 단일화 협상에 진척이 없을 시 11일 전까지 11일이 이제 후보 등록 날이니까 그때까지 당이 나서서 강제적으로 단일화 절차에 돌입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김문수 후보 이것이야말로 내란 쿠데타다. 지도부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자, 그런데 쌍권에게 힘이 실리는 결과가 나옵니다. 바로 이 당원 여론조사. 아까 하겠다고 한 당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요. 단일화가 필요하다 82.8%. 그 언제? 후보 등록 이전에 단일화해야 된다가 86.7%. 11일 전에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거. 당원들의 뜻이 이러니 우리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비공개 의총과 심야 비대위에서 쌍권은 배수의 진을 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비대위를 열어서 단일화를 위한 TV 토론을 하고 5월 8일에 할 건데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응하지 않으면 토론이 성사되지 않아도 바로 단일화 들어갑니다. 뭐로? 여론조사로. 5대5. 그러니까 대선 경선 결선 때 그 룰 그대로 해서 들어갑니다. 이때부터 반대의 목소리가 조금씩 나옵니다. 야, 너무 무리하는데. 이거 안 돼. 이렇게 무리하면 안 돼. 그걸 반대의 목소리를 낸 게 주로 판사 의원들입니다. 나경원, 김기현, 주호영. 이거 무리야. 이렇게 가다가 법적으로 걸려서 만약에 법원이 스탑을 걸면 11일에 한덕수도 신청을 못하고 김문수도 신청을 못하는 희한한 일이 생겨.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갖다 바칠 수도 있어 라는 법적인 우려를 제기하는데 쌍권은 내부 법적 검토를 해보니 문제없다라고 밀고 갑니다. 5월 8일 생중계 2차 협상했던 거 기억나시죠? 당시에 결렬되죠. 그러고는 5월 9일 정말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5월 9일에 그동안 의총장이 오라고 해도 안 왔던 김문수 후보가 실제로 의총장에 오지요. 와서는 단일화 안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권영세 위원장 실망스럽다. 지도자라면 자기 자신을 버릴 줄도 알아야 된다고 많은 의원들이 김문수 후보에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김문수 후보 뿌리치고 나갑니다. 더 독해지고 있어요. 당시에 권영세 원내대표는 단식하고 있었어요. 단일화 하라고. 그죠? 쌍권 마음에 먹어요. 이제 밀어붙여야겠다. 자, 그런데 힘이 실립니다. 아까 기억나시죠? 김문수 후보 측에서 아까 쌍권이 정해놓은 그 전당대회 중단시켜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는데 법원에서 기각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쌍권에게 힘을 실어준 거예요. 법원이. 그냥 해도 돼요. 전당대회. 해도 돼요. 자, 쌍권은 밀어붙입니다. 5월 9일 오후 8시 의원총회를 열어서 위임을 받아요. 뭐냐면 5월 9일 이날 자정까지 단일화 협상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강제 단일화에 돌입한다 이건 아니고 강제 단일화에 돌입할지 여부를 지도부, 비대위 지도부가 결정하도록 의원들은 위임한다. 그런데 사실상 이제 강제 단일화에 동의를 한 거예요. 그 의원이 무려 62명입니다. 62명. 자,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쌍권을 내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쌍권의 결정에 본인도 동의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의원들은 김문수 후보에 대한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니, 당신 단일화 한다 그래서 우리가 뽑아줬는데 단일화 안 하면 어쩌겠다는 거야.
김문수 후보가 당시 나와서 이재명 대통령 이길 수 있어? 한덕수 도움 없이? 여기에 대한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의총장에서 막 붙잡았고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쌍권이 후보 단일화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찬성을 했던 거예요. 많은 의원이 62명이면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108명이었는데 절반을 훌쩍 넘는 의원들이 힘을 실어준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이제 와서 이 책임, 모든 책임을 지고 쌍권이 나가라 하는 데서 많은 의원들이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땐 그랬으니까. 자, 어쨌건 위임을 받았죠. 단일화 협상하지만 결렬됩니다. 그날 밤에. 그러자 자정이 되자 바로 김문수 후보에서 한덕수 후보로 대선 후보를 교체하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새벽 1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비대위를 소집하죠.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이양수 사무총장이 선관위원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는 1시 30분 당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다시 비대위를 소집해서 당원 74조의 2에 근거해서 김문수 후보의 선출을 일단 취소합니다. 그리고 재선출하자라는 걸 의결합니다. 다시 선출하는 거다. 74조의 2에 따르면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선관위가 심의하고 비대위가 의결해서 교체할 수 있다라는 근거 조항이 있다고 보고 이걸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일단 순서는 김문수 후보의 대선 후보 선출을 취소해요. 그리고 다시 재선출하자 의결. 그럼 다시 재선출하려면 후보를 공고를 해야 되잖아요. 새벽 2시에 공고를 냅니다. 새벽 3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접수를 받겠다고요. 그 새벽에 한덕수 후보는 당시에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입당과 동시에 새벽 3시 9분에 대선 후보로 등록을 합니다.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밖에 안 한 거예요. 등록을. 혼자 낸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랐던 거죠. 후보 등록을 하라고 할지. 그리고는 혼자 내서 다시 비대위를 소집하고 이 서류 심사 및 후보자를 의결합니다. 그러니까 후보자가 한 명인 거예요. 한덕수 후보자 한 명. 그리고는 당원들에게 전당원 찬반 후보를 교체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이걸로 사실상 결정을 해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거죠. 아침이 밝았습니다. 쌍권 입장에서는 법적 절차도 다 거쳤고 의원들의 위임도 받았어요. 당연히 교체에 찬성이 많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앞서 그 여론조사에도 뭔가 한덕수 후보로 바꾸는 것에 대한 동의하는 듯한 여론이 높았으니까. 하루 사이에 근데 몇 시간 사이에 여론이 급변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바로 치고 나오죠. 무리하게 김문수 대선 후보를 끌어내리고 당원도 아닌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를 교체하는 건 정당 민주주의 그리고 상식을 버리는 것이고 선출되지 않은 비대위에 누가 그런 권한을 부여했냐라고 반대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많은 당원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아까 얘기한 그 기탁금 3억 원도 거기서 더 불을 붙이죠. 기탁금 3억 원 내서 기껏 했더니 돈 한 푼 안 내고 국민의힘에 기여 한 번 한 적 없는 무소속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된다고 받아들일 수 없어. 자, 오후 11시 결과가 발표나는데요. 대선 후보 교체 부결. 김문수 후보는 그 즉시 대선 후보 자격을 회복하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합니다. 자, 이게 대선 후보 교체의 전말이죠. 자, 그럼 쌍권은 뭘 잘못한 걸까요? 쌍권은 지금도 자신들은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동투더 뉴스.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당시에 쌍권을 문제 삼으면서 당무위 감사를 위해 넘겼거든요. 이걸 그 조사 결과가 7월 25일에 나왔는데 그 대선 후보 교체는 불법이다. 당시 권영세 비대위원장, 이양수 선관위원장은 당원권 정지 3년을 해달라. 이건 이제 본인들이 결정하는 건 아니고 이거 당 윤리위원회에 청구를 한 거예요. 당원권 정지 3년이면 엄청나게 센 겁니다. 왜냐하면 당원권 정지가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당내에서 무슨 의결도 못하고 당직도 못 맡고 가장 결정적인 거 다음 총선 때 못 나옵니다. 국민의힘 후보로. 왜냐하면 3년이니까 3년 지나면 이미 총선이잖아요. 못 나옵니다. 자, 그럼 그렇게 잘못을 한 걸까요? 자, 쌍권의 반박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문제 없다. 우린 잘못한 게 없어. 쌍권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첫 번째, 원인 제공 누가 있어? 김문수 후보.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거부했잖아. 신의를 저버려서 이건 도저히 대선 승리가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지도부로서 우리의 제일 과제는 대선 승리인데 지금 약속도 안 지키는 김문수 후보. 그럼 당원들조차 어떻게 설득하겠냐. 약속도 안 지키, 당원들한테도 한 약속도 안 지키는데 라고 하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판단했던 것. 두 번째는 절차적인 문제가 없다는 거죠. 김문수 후보가 그 전에 제기한 전당대회가 무효니 멈춰달라는 가처분이 법원에서 기각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법적 정당성 이미 난 확보를 했어요. 그리고 5월 10일 이전에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당원 여론 아까 80% 넘었죠. 당원들 의견도 물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급박했어. 왜 급박했냐면, 그러니까 급박하게 밀어붙일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5월 11일, 그러니까 후보 등록 이후에 한덕수로 단일화가 되면 무슨 얘기냐면 5월 11일이 후보 등록이에요. 만약 그 전에 단일화가 안 되면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으로 후보 등록을 하고 한덕수 후보는 무소속으로 후보 등록을 한 다음에 11일 이후에 이제 단일화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한덕수가 돼요. 그렇다고 해도 국민의힘에 돈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후보 등록을 할 때 이미 그게 최종이에요. 그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는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면 돈을 쓸 수 있는데 무소속 후보로 등록한 한덕수 후보가 뭔가 국민의힘 이후로 나오려고 해도 그 국민의힘 비용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보전받을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무조건 5월 11일 전에 단일화를 했어야 해 라는 거고요. 다섯 번째, 아까 왜 새벽에, 그죠? 새벽에 한덕수 후보만 그 등록할 수 있도록 그 불공평한 거 아니야?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아니 다른 후보들은 이미 경선에서 김문수에게 패했잖아요. 근데 김문수 후보가 선출된 걸 취소했잖아요. 그럼 김문수 후보 못해요? 김문수 후보에게 진 다른 후보 못해요? 그럼 한덕수만 접수받은 게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법적 절차도 거쳤고 여론도 있었다라는 주장이었고, 당무감사위는 자, 아까 얘기한 당원 74조 2 얘기는 후보 선출에 대한 거지. 후보 교체 조항이 아니야. 후보 교체만 콕 집어서 쓰여있는 당원 당규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당원 74조 2를 본인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했다는 거죠. 게다가 대선 후보를 교체한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 아니냐. 자, 그러려면 엄청나게 조건이 엄격해야 돼. 적어도 최종 선출 후보의 동의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김문수 후보의 동의 없이 교체는 불법이다. 자, 아까 법원이 가처분을 기각했다 해서 정당성이 확보했다는 것도 만약에 그 전당대회가 후보 교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다면 판단이 바뀌었을 수 있다. 왜냐하면 교체는 이렇게 엄격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당시에 가처분 기각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 전당대회가 후보를 교체하려고 하는 건지는 명확하지 않아. 명확하지 않는데도 이걸 열어하지 말라고 한 건 맞지 않아라고 하거든요. 그 부분 들고 나온 거예요. 자, 한덕수에게만 연락해서 새벽에 서류 준비시킨 건 납득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후보 등록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보통에도 새벽에 받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무리하게 해. 왜? 한덕수 시키려고 그런 거 아니야? 무리하게. 문제라는 거죠. 자, 여론조사에서 한덕수가 앞섰다고? 그렇다고 해도 현격한 차이도 아니었고 이재명을 상대로 여론조사에 승리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한덕수 후보가. 그 국민의힘 다른 후보보다 조금 앞섰다는 거지. 그것도 교체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해서 당무감사위는 불법 교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쌍권 중에 권성동 왜 징계에서 빠졌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는 비대위원장, 여기는 선관위원장 역할이 있었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직접적인 결정권은 없었다라는 거고, 혹시 김문수 후보가 약속 안 지킨 거는 뭔가 문제 삼을 게 없나요? 라는 얘기가 했었지만 당무감사위에서는 비판은 받을 수 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은, 그렇다고 뭔가 법적 처벌까지 갈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해서 이 두 사람은 빠집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알아보고 있는 이 국민의힘의 현 상황, 제가 이 쌍권 사태가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 미래의 일이라고 한 건 국민의힘의 지금 구도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뭐냐면 리더가 없어요. 그런데 친윤이 우세해요. 결과적으로 이 쌍권이 그래서 리더 역할을 대선 때 했던 건데 이 두 사람이 그렇다고 여론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는 못하는 리더였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이제 쌍권까지 물러난 상황에서 친윤은 더 리더가 없고 그 리더를 뽑겠다고 지금 전당대회를 하는데 지금 친윤들이 다 우세한 상황 속에서 전당대회에서 김문수 후보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친윤은 김문수 후보도 별로 그전부터 별로 안 좋아했으니까 지금 또 역시나 갈 곳을 잃은 거예요. 결국은 이제 김문수 후보가 더 당원들이 뽑는다 그러면 일로 가겠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자, 그러면 쌍권은 잘못을 한 거냐? 그죠? 박사님들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들은 억울하다는 거죠. 사실은 본인들은 대선 잘 치르려고 오히려 흔히 말하는 찐윤, 아스팔트 우파와 결합한 찐윤과도 거리를 두고 자기들은 오로지 여론을 생각하면서 대선에서 어떻게든 중도까지 확장해서 뭔가 갈까 하다가 김문수가 아닌 한덕수를 갖고 그래서 밀어붙였는데 결국은 당원들이 반대해서 자기는 못했다. 자, 게다가 심지어 친윤 의원들이 당시에 힘까지 보태줬기 때문에 난 했던 거다라는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자기네들은 거리를 뒀다고 하지만 아스팔트 우퍼와 요쪽과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아니면 중도 쪽에서는 같이 보고 있고 또 이쪽 강성 보수 쪽에서는 자기들이 당권 욕심 때문에 후보를 정당에 뽑히는 후보를 버린 또 되게 사리사욕에 가득 찬 그러면서 뭘 지금 얻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론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쌍권에게 이 모든 인적 쇄신에 지금 집중포화가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이 여러 복합적인 일들이 이 쌍권을 통해서 상징적인 이 쌍권 사태를 통해서 지금 표출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 부분이 좀 정리가 될지 한번 지켜보시죠. 퀴즈 나갑니다. 국민의힘 내에서 쌍권에 대한 인적 쇄신 요구가 나오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1번 계엄 해제 표결 불참, 2번 대선 후보 교체 시도, 3번 이준석 대표직 박탈, 4번 국민의힘 총선 패배. 정답 아시는 분은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5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박사님들 저희 다음 주 한 주간 휴가로 뉴스터디가 한 주 쉽니다. 자, 더 일주일간 딱 재충전하고 더 따끈따끈하고 더 복잡하고 더 궁금한 이슈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 뉴스의 주말 오후 3시엔 동일간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사님들 퀴즈 정답 보고 가십시오. 자, 293회 퀴즈였습니다. 송원석 비상대책위원회는 2020년 2월 출범한 국민의힘의 몇 번째 비대위일까요? 두구두구 가장 많은 4번 8번째였습니다. 자, 정답자 발표 나갑니다. 첫 번째 JR님 4번 맞춰주신 데다가 야, 이 박사님들이 공부를 잘하실 수밖에 없죠. 8명 이름을 다 적어주셨습니다. 김종인, 주호영, 정진석, 한동훈, 황우혁, 권영태, 김용태, 송원석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 축하드립니다. 정답자님은 김씨신가봐요. 성만 딱 적어주셨어요. 정답은 4번 8번째입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민주당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당대표가 나오기를 우파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합니다. 기대까지 담아주셨고요. 세 번째 정답자님은요. 최버디킹님 축하드립니다. 위기의 국민의힘 과연 이 전국을 어떻게 뚫고 나갈런지 어떻게 뚫고 나갈까요? 지켜보시죠 함께. 네 번째 정답자님은요 데이데이님인데요. 재밌어요. 4번 8번째 맞춰주시면서요. 국민의힘 리더십 대화 드라마 드디어 시즌 8까지 나왔습니다. 프리퀄과 특별 출연은 모두 제외하고 본편만 따져보니 비유가 너무 재밌어요. 미래통합당은 프리퀄로 보셨고요. 직무대행은 특별 출연으로 보셨습니다. 시즌 8의 주인공은 성원석 위원장 맞으시죠? 동행님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다음 시즌 시나리오 짜고 있겠습니다. 에잉? 벌써 시즌 9까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너무 빠르신 거 아니에요? 아직 전당대회 하지도 않았는데? 커피 한 잔 마시고 시나리오 짜실 수 있게 일단 커피 드립니다.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정답자님은요 이현세님이십니다.
재미있게 잘 설명해서 이해가 쏙쏙 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5분, JR님, 킴님, 채버지투님, 데이데이님, 이현세님 꼭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채널의 뉴스 유튜브 채널 들어가신 다음에 게시물 딱 클릭하시면 어떻게 선물 받으시는지 나와 있으니까요. 예, 8월도 덥다죠? 예, 더위 잘 이겨내시고요. 또 은근히 또 감기가 또 유행이에요. 예,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